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3차 접종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감소로 이어지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며 5일에서 10일 이후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87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400만 원 줄어 1년 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면서 사회 필수 시설인 병원과 항공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인력 부족 사태를 풀기 위해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3곳이 LTE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 6천억 원에 달해 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원가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며 통신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반값 통신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난 6일 방역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환자 규모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위중증 환자 감소로 연결되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며 5일에서 10일 이후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하면 중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며 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 고위험군 비중도 늘어날 수 있어 중증 환자 증가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중증 화율 정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나오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중증도나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병상 등 병상 효율화를 계속 추진하고 경증 환자 진료 시스템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은 수고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전례 없는 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은 미흡할 수 있지만 정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수가 크게 줄고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87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소매업이 31만 3천 명, 숙박 음식점업 25만 2천 명, 제조업에서는 5만 9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00만 원이 감소했고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400만 원이 줄며 1년 전보다 4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업의 영업이익이 85.2%, 교육 서비스업은 66.4%가 줄었습니다. SKT, KT, LG U+ 등 국내 이동통신사 3곳이 4세대 이동통신 LTE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 통신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 제출한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토대로 초과 수익을 계산했더니 이같이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들 회사가 해마다 마케팅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7조 원에 달한다며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가입자 통신비를 절반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새 업체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망 투자비와 인건비 등 각종 영업 비용을 빼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수익은 가입 회선수를 바탕으로 추정해 초과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내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전기차 44만 6천 대, 수소차 5만 4천 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 충전기 16만 대, 수소 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탄소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406만 톤 대비 약 730만 톤 감축한 마이너스 324만 톤으로 설정해 탄소 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밑에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지하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차가 지나다니는 터널을 포함해서 또 하수도나 난방, 또 통신 설비가 묻혀 있는 공동구까지 모두 합쳐서 지하 시설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지하 시설물은 땅에서 누르는 큰 힘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유지 보수가 필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서 취재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어떤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자, 이런 지하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5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였는데요. 하정우 배우 주연의 터널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지하 시설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소재로 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해보면 한 남성이 퇴근길에 차를 몰고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중간에 진입했을 때 벼랑간 터널의 조명이 전부 꺼지면서 터널이 무너져 내려서 지하에 갇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 물론 영화 속 상상이지만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영화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에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당시 일대 KT망을 사용하는 기기들의 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완전 복구하는 데까지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TV, 심지어는 카드 결제조차 되지 않아서 파장이 컸습니다. 당시 시민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좀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멘붕이 왔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KT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피해 보상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런 상황들을 좀 다 대처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하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또 재난 수준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지하시설물에 직접 들어가서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사용한 지 3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기준 국내 공동구 4곳 중 1곳꼴로 사용이 한지 기간이 30년 이상이 됐거든요. 예.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KT 아현 사태 때 큰 불편을 초래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시설물 점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그만큼 지하시설은 근데 공기도 좋지 않고 또 어둡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점검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하시설물을요, 화재 점검이나 균열 점검을 할 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설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진단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촉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드론을 통한 안전점검이나 영상인식 솔루션을 장착한 차량을 통해서 이런 지하시설물을 점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터널 등 이런 지하 공간은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론 작동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변이 어두워서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동구의 경우는 차량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크고 긴 데다 안전 문제까지 있으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을 대신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로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연구팀이 개발한 거는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인데요. 먼저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로봇은 탱크 모양으로 생겼고요. 또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데요. 방해물은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길게 늘렸을 때 1.8m 정도고요. 너비도 1m 남짓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이동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또 딥러닝 기술이 핵심인데요. 로봇 팔이 있거든요. 로봇 암이 자유롭게 사방을 스캔한 뒤에 벽에 생긴 균열만을 찾아서 균열 지도를 작성해서 와이파이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콘크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생기면은 이런 균열의 진행 상황을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톱 두께보다 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이것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발된 로봇 암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됐기 때문에 0.3mm 이상의 균열을 모두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멀쩡한 벽은 두고 균열만을 골라낼 수 있는 거는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균열 사진 수천 장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예. 이런 딥러닝 기술은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구진은 지하시설물의 균열 사진을 여러 장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균열 사진을 지하시설물에 생길 수 있는 콘크리트 균열 형상으로 변형을 해서 학습시켰더니 이 로봇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인프라 시설물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손상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도로 균열을 아스팔트 균열로 바꾸었습니다. 형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서로 유사하고요. 재질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재질을 바꾸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두운 곳을 안전하게 스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균열까지 이제 잡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로봇이 보고한 걸 바탕으로 이제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그 수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점검할 때는 이런 균열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이렇게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는데요. 예. 인공지능이 모든 균열의 크기와 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면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음 점검할 때 같은 위치의 균열이 조금 더 커졌다면 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 균열을 사람이 인지할 때보다 더 빠르게 조기에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점 길이가 길어진다던가 균열 폭이 점점 커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계속 외력이 작용을 한다던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가 있죠. 어떤 균열의 진행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정기적인 이제 진단이나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대체해서 이 로봇을 활용하면 보다 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할 수 있다. 네, 이 점검 인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설 점검의 완성도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는 건데 하루빨리 현장에서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로봇이 일단 균열을 탐지하는 목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네. 다만 이 로봇의 이동 속도가 현재는 분당 20m 수준이거든요. 이런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균열 탐지 기능 외에도 다른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또 연구진은 추진 중인데요. 지난 2018년 KT 아현 사태는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에 화재나 누수 위험 정보를 학습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기업의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추후 이 로봇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똑똑한 인공지능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스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구 580만 명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는 영국은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자비드 장관은 그러나 새해 전에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adly, when we look at the latest hospital admissions,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people are unvaccinated. And when you look at those requiring the most intensive care, even more are unvaccin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사용해 백신 4차 접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말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종했습니다. 미국보다 석 달가량 빠른 것으로 빨리 시작한 만큼 부스터샷 효과가 떨어져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ll, I'm excited to be the first person apparently in the world who got the fourth booster of the COVID vaccine. And to paraphrase an old saying, it's a small jab in the shoulder, probably a giant step for mankind. 이스라엘 코로나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전 세계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이나 가족 상봉에 나선 이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I hope that people are safe when they travel and that they get where they need to be and that hopefully they get home. I actually came here for my dad's funeral. I'll go ahead and share that. And we feel like he's been watching over us the whole time.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1,000여 편 등 전 세계에서 적어도 2,700편 넘는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다음 날인 26일까지 6,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한을 보내 백신 접종 완료 직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 항공 대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이 15달 만에 재개된 이후 업계에선 백신 접종 등 방침을 강화했지만 오미크론 위협에 각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없다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병원 등의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필수 시설인 병원과 항공사 운영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가 속출하면서 직원들의 빈자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Obviously, they're frustrating for the passengers who are affected, and they're frustrating for the airline employees who are not able to work and not possibly able to earn that paycheck because of it. 미국 보건당국은 인력 부족 사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격리 기간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자가 자가격리 뒤 무증상을 보이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이 증상 발현 이전 1, 2일과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됐다는 게 닷새로 줄인 이유입니다. 만약 격리 5일 뒤에도 고열이 지속하면 격리는 계속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격리 정책도 조정했습니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감염자 접촉 이후에도 격리 기간 없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기하급수로 퍼져 검사 키트 부족 사태마저 불거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But it's not enough. It's clearly not enough. If we'd known, we would have gone harder, quicker if we could have.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는 달리 증세가 가볍고 무증상도 많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이 격리 기간을 줄였지만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적 대응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환자실에 갈 가능성이 최고 60배까지 높아진다고 영국 집중치료감사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이 센터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영국의 코로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안 맞은 60대는 10만 명 중 37명꼴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2차 접종까지 받은 60대는 10만 명 중 0.6명만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50대에서도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에 갈 확률이 접종자보다 30배 높았고 40대는 15배, 30대는 10배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운동으로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영의 과학적 원리를 잘 활용하면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재활 치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부력의 원리와 잠수 요령, 또 수월하고 효율적인 영법의 비결까지 수영 동작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수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유서 깊은 스포츠로 다양한 신체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영법이 등장하면서 여가 활동과 스포츠로 발전해 왔는데요. 전신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재활 운동으로도 좋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냥 물놀이 하는 느낌? 물놀이도 하고 운동 효과도 있고. 추워진 날씨 탓에 운동이 꺼려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제격인 수영의 모든 것.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실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은 운동 중에서도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이지만 관절 등에 무리를 주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죠. 수영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꼼꼼한 수업으로 수영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조아진 강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던 기억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관절에 물이 안 가는 운동을 찾던 차에 다시 수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웃었으니까 간단하게 몸 먼저 풀게요. 수영은 전신 운동인 만큼 운동 전 충분히 몸풀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몸 풀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몸을 다 풀었는데 갑자기 무슨 물에서 몸을 풀어요? 지금은 일단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이 물의 저항을 활용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체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힘 스트레칭 동작들을 하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깨 한번 풀어볼게요. 크게 들리겠습니다. 저병할 때처럼 크게. 허공에서 공기 중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사용할 부위가
혈류량도 증가하고 이제 예열도 더 잘 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더 낮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수영하는 내내 움직이는 어깨와 다리의 고관절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그럼 직장인 윤진 씨의 수영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 영법은 익혔지만 영법마다 자세 교정이 필요한 상태로 기초부터 다시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너무 어릴 때 배워서 동작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아직 몸에 동작들이 다 안 익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반대로 물 위로 떠오르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잖아요. 뜨기, 가라앉기 체험 동작으로 부력이 작용하는 힘을 느껴보는데 숨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니면 뱉고 계셨어요? 숨고 있었어요. 물 밖에서 오래 떠 있어야 하는 동작을 할 때는 숨을 머금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뭐 사진을 찍어줘야 되거나 물속에 있는 물건을 주워와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숨을 완전히 다 뱉어서 이렇게 가라앉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수영은 물에 잘 떠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동으로 여기에는 부력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부력은 물속에서 어떤 물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저희들이 정의할 때 그 밀도 4도씨에서 1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물속의 물체는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물체는 가라앉고 그 중력보다는 그 부력이 떠오르는 성질이 크면 물체는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숨을 더 들어 마시면 그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 위로 더 뜨게 되는 거고요. 내뱉게 되면 그 비중이 1.03 정도 되기 때문에 수영 바닥까지도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물과 같은 유체 안에 있을 때 부력의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력은 폐 속 공기에 따라 물에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는데 공기를 내쉴 때는 1000cc, 들이마실 때는 5000cc의 공기가 저장됩니다. 이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의 밀도가 작아져 위로 잘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개 또는 상체가 수면 위로 많이 나와 있으면 몸이 가라앉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므로 몸을 최대한 수면 아래 위치시키는 것이 수영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하실 때 보드를 잡았을 때처럼 자꾸 손을 물 밖에 꺼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이 손은 항상 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닥을 향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이제 저항이 줄어들고 다리가 그만큼 잘 떠올라서 추진력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발차기 할 때 처음 배우실 때 조금 강렬하게 차는 방법으로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발등이 수면 밖으로 올라와서 수면을 누를 수 있을 정도만 움직여 주시고 무릎 관절 사용을 조금 줄여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형에서 머리는 고개만 살짝 들고 시선은 정면 45도로. 배영 같은 경우에서는 자꾸 팔을 저을 때마다 얼굴 위로 물이 올라온다, 물을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팔을 물속에서 끌어당기실 때 자꾸 손끝이 수영장 바닥을 가리키게 만들어서 끌어당기시니까 내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서 얼굴 위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영하실 때는 수면에 평행으로 찔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물 속으로 살짝 사선 아래 방향으로 찔러 넣어 주셔서 가라앉은 상태로 가시다가 호흡할 때만 얼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동작에서도 손가락은 물론 물거품조차 일어나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접영하실 때 상체를 계속 가슴을 열어놓고 진행 방향 쪽을 향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밀면서 상체를 숙일 수 있도록 발차기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영법마다 자세와 방식이 다르지만 물속에서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수영에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런 다양한 영법이 있습니다. 영법마다 이제 자세하고
그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그 물을 끌어당기는 힘, 그 뒤로 미는 힘, 이것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는 힘이 작용이라면 반대적으로 반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앞으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힘을 주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뉴턴의 제3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유선형 자세를, 영법을 잘 갖느냐, 그런 것들은 부력을 잘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실 수영 잘하는 선수는 골밀도가 굉장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밀도도 그런 영향을, 작용, 반작용에 어떤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앞으로 헤엄쳐가는 추진력을 얻더라도 물속에서 빠른 속력을 얻으려면 몸의 형태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발차기를 통해 하체를 떠올려 신체 중심이 일직선이 되어야 물과 마찰로 인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마찰을 줄여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입수와 자명에 숨은 과학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에 의하면 입수 각도가 30에서 40도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입니다. 30도 이하로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되면 표면 저항이, 부딪히는 면적이 커지겠죠. 그때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저하되고, 그 다음에 40도 이상으로 입수하게 되면 추진하는 스트로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가파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힘들고 수직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30에서 40도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수 후 이어지는 자명 역시 물의 저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명이 처음 등장했을 때 물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수영 경기가 아니라 잠수 경기라는 비판으로 최대 자명 거리를 15m로 제한했는데요. 물의 저항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였던 전신 수영복도 역시 물의 저항을 낮추는 최적의 기술로 꼽혔지만 전신 수영복의 재질 등을 바꿔 기록을 줄이다 보니 전신 수영복을 기계적 도핑의 하나로 간주해 전면 금지했는데요. 그런데 국내외 수영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의 레인 배정을 4번부터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수영장에서도 사실은 그 담겨있는 물이지만 사람이 움직일 때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동들이 우리 앞으로 추진하는 힘에 반대 저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4레인, 3레인, 그리고 5레인, 6레인, 그리고 2레인, 7레인, 그리고 마지막에 1레인, 8레인 이렇게 순서로 주어집니다. 복잡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물의 저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의 마찰 저항을 최대한 적게 하는 쪽이 성적이 좋은 선수가 레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수영 경기 종목에서 다관왕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영법별 근기능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자신의 주종목에 대한 훈련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자유형 선수는 저병과 배영 운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유형 기록이 향상되면 저병과 배영 기록이 동시에 향상되고, 물론 저병 또는 배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유형 기록이 향상됩니다. 이는 자유형의 근육 동원 형태가 저병과 매우 유사하고 배영과도 비슷해 수영 종목에서 다관왕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좋아진 강사의 1:1 특급 자세 교정 훈련을 통해 달라진 윤진 씨의 모습. 처음보다 안정적인 자세에 추진력을 갖고 빠른 속도를 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강사님 알려준 대로 하니까 자세도 너무 좋아지고 엄청 빨라져가지고 강사님도 이길 수 있어요. 저를요? 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겨요.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수영 경기 대결. 출발! 윤진 씨 출발 좋고요.
그 뒤를 따라 무섭게 따라붙는 조아진 강사.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승점에 다가오고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은데요. 누가 이겼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근데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너무 빨라졌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판독 결과 간발의 차로 윤진 씨의 우승. 그냥 맨날 호흡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그런 또 다 해결되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앞으로 더 재밌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겨울철 대표 실내운동 수영의 모든 것 어떠셨나요? 그동안 수영을 망설였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하고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바로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까지 이 1.5도 기온 상승을 막아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분석에서는 세기 말이면 4도 이상 오른다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참여했던 국제 연구진이 기후를 통제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들은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다면 세기 말 전의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4도에서 5도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해수면이 최대 60m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정말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예. 이들의 예측대로 해수면이 60m까지 상승한다면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요. 뭐 우리나라도 수도권이라든가 서해안, 남해안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이들은 다른 여러 모델들이 예측했던 전망보다 더 이들이 심각하게 예측했던 것은 기후변화가 상호간에 피드백이 되면서 더욱더 극심한 기온 상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망가진 산림과 녹은 빙산이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구가 스스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린란드에서 녹았던 빙하가 따뜻한 멕시코 만류 해수면을 상승을 시키고 그 결과 남극의 빙산을 더 많이 녹인다면서 이런 기온 상승 연쇄 작용을 온실 궤적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들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는 등 녹색 경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했었죠. 예. 자, 기후 전문가들은 기온이 2도만 상승해도 지구 온난화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4도 상승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경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제 전 세계에서 기후 쪽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8월에 6차 보고서의 요약본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세기 말인 2081년에서 2100년경에 가면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4.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나 가장 적게 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세기 말 전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은 1.4도로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보고서에서 밝혔었는데요.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후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18일에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공동으로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죠. 보고서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두 가지로 예측을 했는데요. 먼저 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하는 경우 세기 말에 가면 한반도 기온은 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기준 연도가 1995년에서 2014년 평균 기온에서 7도 상승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혁명 기준보다 1.4도 이상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세기 말에 가면 거의 8.4도 정도 상승하는 격이 됩니다. 네. 과거 6천만 년 전인 에오세 때 탄소 증가로 8도 정도 상승하면서 생물종의 대량 멸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계속 기온이 상승한다면 세기 말에 가면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온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부터 정말 탄소를 열심히 줄여 나간다면 그렇다면은 세기 말에 2.6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 기준으로 본다면 한 4도 정도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기후학자들은 산업혁명 시기 이후 평균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은 기후 이탈 시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류가 기후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각종 기후 재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탄소를 열심히 줄여 나간다고 해도 이 기상청의 예측으로는 상당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뒤엎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전망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11월 5일이었죠.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나왔던 연구 내용인데요. 미국의 퍼시픽 연구소와 미국 환경청 등 4개국 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들은 전 세계 각국이 선언한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최악의 기후 위기는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실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 21세기 말에 4도를 넘어설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도 미만으로 기온 상승이 억제될 확률은 34%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제출되었던 탄소 감축 목표를 분석했을 때 예측치 8%에 비해서 매우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 논문의 교신 저자인 미국 퍼시픽 연구소의 전혜원 박사는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4도 이상의 최악의 기후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졌지만 우선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면 희망이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네, 논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저감 이런 목표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전 박사는 한국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에 있어서는 흔치 않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고 개발도상국은 아직 이것에 대한 대응이 미진한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로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네. 한국이 기후 대응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전혜원 박사는 한국은 화석연료가 없는 나라인데 앞으로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될 때 화석연료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해 한국은 잃을 것이 많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빨리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상황에서의 평가인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이 좀 줄을 잃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평균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든다면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비가 하루에 100mm 이상 쏟아지는 횟수가 현재 대비 세기 말에 가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지금 기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 강수량 800mm 이상의 극한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엄청난 기후재앙을 가져오는 엘니뇨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았는데요. 현재 엘니뇨의 평균 반복 주기가 3.5년이던 것이 세기 말에 가면 2.5년으로 짧아지면서 전 지구적인 기온과 강수의 변동성에 크게 변화를 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매년 발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요.
해양 생태계에서는 북대서양 플랑크톤 번식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북대서양에서의 생선 포획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겨울철에 눈 쌓임이라든가 계절에도 변화가 오고요. 네.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식생 성장 기간이 세기 말에 가면 현재보다 약 3주가량 길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엄청난 재앙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다시마를 이용해 물속 중금속을 제거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다시마 등 해조류를 미세한 구 형태로 만들고 표면에 자석물질을 부착해 물속에 있는 중금속인 안티모니, 크롬, 비소 등을 흡착해 제거하는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의 무게당 중금속 흡착 효율은 기존의 중금속 흡착제보다 100배 우수했고 특히 수돗물과 강물에 적용한 결과 안티모니 제거 효율이 9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고섬유식이 항암 면역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제니퍼 와고 박사 연구팀은 고섬유식이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성 흑색종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 진행성 흑색종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이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환자는 항암 면역 치료의 반응률이 76%로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대조군의 60%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급속 확산하면 중환자 수도 급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상황이 다시 악화하지 않게 연말연초 모임을 자제하고 기초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